네, 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싸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네, 시간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한 27번째 정도 모습, 한 30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드네요. 그죠? 매번 얘기하지만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제 책상에 제가 하얀 저금통을 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별풍선 날리듯이, 그죠? 100원짜리 날리듯이 제 저금통에다가 100원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본 친구들은 양심껏 와서 또 왜 왔어? 그러면 별풍선 날리려고요 라고 했었어요. 자기 이름 알리고 싶은 여러분 그 동전에다가 이름 써주시면, 그죠? 이름 써서 넣어놓으면 동전 훼손되겠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죠? 레몬 목차도 사먹고, 밥 먹어도 사먹고, 여러분들 나눠준 사탕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 보시고 예산 금액 500원 들어올 거 예상합니다. 자,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파트는 사실 지난 시간에 영상 올린 것까지는 분당정치에 대해서 올렸거든요. 분당정치에 대해서 올렸는데 분당정치 2편은 잠깐 요 편 다음번에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변화와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고요. 수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통치체제 하면 조선 전기의 통치체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의정부, 서사지. 그래서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 그리고 이것을 보조하는 삼사라든지 춘추, 성균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의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육조가 시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돌아가는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어떤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냐? 비변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변사. 그래요. 방송에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겠죠? 비변사의 기능이 가려집니다. 그럼 비변사가 뭐냐? 바로 이 비변사는 원래 군사기구였어요. 전쟁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군사기구였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긴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임시기구였던 것이 끊임없이 여기서 토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의정부에 모이지 않고 비변사에 자꾸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변사에만 모이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즉 다른 말로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의정부를 장악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의정부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요. 바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비변사.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의 권력의 핵심은 비변사. 두 번째, 군대로 넘어갑니다. 오군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군을 이야기해요. 서울을 지키는 부대. 그 다음에 소고법에 의해서 나온 소고군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임진왜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 취약, 군사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임진왜란 중에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급료를 주고 고용을 하게 되는 훈련 조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병자호란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5개의 부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서울을 지키는 바로 오군영이라고 하는 부대죠. 그래서 훈련 조감, 총영청, 어영청, 수어청, 금영으로 5개를 오군영이라고 부릅니다. 동군영 아니고요.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럼 수업 때 항상 이런 게 기억나는 게 문제입니다. 은근히 똥군영 기억나지 않니? 그러면 똥군영. 미안해요. 소고법으로 넘어갑니다. 소고법은 이제 원래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소고법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군대에 편제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조선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가 군대에 갔었죠. 매년 갔었던 거예요.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법은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매년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편제, 군사 그 조직 안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할 일 하다가 전쟁이 나는 순간에 바로 이들도 같이 그 부대에 편제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군역이랑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편제하다 함으로써 군사적인 안정, 그래서 지방군이에요. 그래서 소고법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군대를 우리가 소고군이라고 하죠. 이게 조선 전기와는 좀 달라진 그러한 부분이고, 특별히 조선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비변사와 오군영을 어느 세력이 장악하는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과제, 각 정당들이, 분당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알아주세요. 비변사, 오군영, 소고군.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 임진왜란 이후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취재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네요. 그럴 때는 홀스, 그죠? 먹고 싶죠. 느끼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드셔보시겠어요? 약간 그런 나오지 않나요? 약간 이런 거 막. 미안해요. 오바해요.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수치체제의 변화. 좀 빠른가요? 괜찮죠? 빨리 끝냅시다. 수치체제, 세금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세금을 크게 세 가지로 했어요. 바로 조세, 공납, 여기 공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세는 토지에 부과했어요. 토지의 10분의 1을 내게 한 것이 토지. 즉,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게 한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맞았죠? 생산량. 이것이 조선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바로 전분 6등법에 의해서 비옥도에 따라 땅의 크기를 나누고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또한 풍용에 따라 연분 9등법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20두에서 4두, 그래서 풍년이면 20두, 그렇지 않으면 4두를 걷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 전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겪게 되면서 농토가 황폐화되어지고 생산량이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되죠. 그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정법은 간단해요. 즉 세종대왕 이후에 풍용에 따라서 어차피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용에 따라서 20도에서 4도를 내던 것을 이제는 풍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1결당 4두 또는 돈이 없으면 6두를 내도록 한 것이 영정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어렵지 않아요. 컨디션 미쳤나봐요. 보울스의 치안들. 사실 어제 그 볼링 4개에서 이겼을 때 되게 오늘 기분이 좋아요. 6만원 2점 차. 곱창. 2점 차. 핀 2개. 2개 넘어가고 졌어. 나 6만 내고 기분 되게 언짢았을 텐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학교 나오면 다 오늘 영상 찍어야지 하고 나오면 요즘에 자꾸 깔끔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이제 지저분하게 못 입고 다니겠어. 자꾸 애들이 뭐 맨날 뭐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막 그때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오면서 자꾸 이러니까 다음날 또 후질근하게 입고 막 수조가리 입고 오면 또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봐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씨 약간 이렇게 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좀 편하게 입고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예전에 선언문 대회 이런 거에서 그런 주제 한 친구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의 옷 스타일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진짜요? 그걸 연구해 나온 적이 탔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랑 어떤 선생님 두고 되게 편안하게 입고 오시는 선생님과 그래서 항상 멋스럽게 입고 오시는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했더라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계신데 3학년이나 이쪽에 계신 선생님 두 분을 비교 연구했는데 되게 참신하지 않나요? 네. 근데 확실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향이 있는 거 그렇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선생님처럼 차려입고 약간 준비된 모습으로 약간 너무
편하게 입고 왔죠. 최근에 그죠? 네. 그래요. 그냥 바로 영정법이 됐습니다. 영정법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텐데요. 아, 이런 멘트 좋지 않아요? 영상 볼 때? 그죠? 자연스럽게 뭔가 소통하는 듯이, 그죠? 바로 제일 중요한 바로 대동법과 우리가 균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하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납, 지금은 없는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궁궐에서 필요하고 국가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그 물건들을 그 현물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물건 자체로 내도록 하는 것이 공납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먹는 걸 쫙 정한 것이 1년치. 그것을 각 지역의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9년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9년에서는 다시 그것을 재산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각 가정에다 배정을 해서 걷도록 한 것이다. 가정에서 다시 9년에 거두면 9년이 그 책임을 지고 국가에 내게 하는 것이 바로 공납이고요.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우리 마을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도 배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이 특산물을 뭐 9년에서 직접 국가에 내야 된다든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진짜 문제점이 우리 마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년에서는 이 물건을 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매년 냈는데 그래서 어떠한 방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우선 대납. 누군가 상인을 고용해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웃돈을 줘야 되겠죠. 이게 내가 수급이라든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방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이 공납을 받는 관리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과 뭔가 불법적으로 연결된 상인에게서 세금 공납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안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이 관리들과 결탁한 상인들은 뭐 150만 원 받던 걸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에서는 국가의 세금이니까 안 낼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들은 방납업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납업자들과 상인들 이런 사람들과 얽히게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 안에 권력가들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다가 바로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제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논의만 하다가 바로 대동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쌀로 내자. 특산물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유통되는 쌀로 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처음으로 이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결당 12도만큼 내게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로 내게 하되 어떤 지역은 동전, 어떤 지역은 배로도 받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도로도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게 1결당 12도를 내게 하자. 근데 저기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 바로 특산물, 현물, 직접 물건, 이런 물건을 내던 것에서 이제는 이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돈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여기 세금을 내는 기준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낸다? 결당. 즉 이거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즉 예전에는 가정, 그냥 가정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이 있음에도 토지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즉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전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양반들, 땅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가 10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순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한 숙종 때 정도 돼야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제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어떡하죠?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물건은 어떻게 하냐? 바로 쌀이나 동전 배로 받았던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가가 특정 지역에 사러 가게 되죠. 그래서 수공업이 활발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물건을 사오는 걸 담당하는 상인을 주게 돼요. 그 상인의 이름이 바로 공인이죠. 공인을 시켜서 물건을 사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이 그냥 가서 사오겠니? 아니죠. 국가에서 마련한 이 쌀 동전 등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오죠. 그래서 동전의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대동법의 시행이죠. 공인들이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거 사오고 많아요.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하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유통이 많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전이 실제로 막 퍼져나간 게 바로 이때의 대학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공인이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품,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경제가 활발해졌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동법. 균형법 빠르게 넘어갑니다. 균형법은 이제 균형법이죠. 균형법은 역과 관련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에 가는 문제인데요. 군대는 원래 16세에서 60세의 남자가 갔었죠. 군대 가기 싫어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 나 안 가본 친구들은 좀 가면 되죠라고 하는데 저 또 가라고 하면 안 가요. 몸 힘들죠. 마음 힘들죠. 돈 없죠. 뭐 카톡 안 되죠. 정말 심심하죠. 눈치 보이죠. 여자 없죠. 여자도 없죠. 크네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좀 재밌긴 해. 군대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대립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돈을 좀 대신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것을 관리하는 서리들이 오히려 야 얘를 돈을 주고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나한테 돈 주면 온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런 비리가 들어갔죠? 방문 수포제라고 부릅니다. 돈을 받고 군대에 온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차라리 얘는 군대 안 가고 오잖아. 그죠? 지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고 온 것처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고 결국에 비리로 시작했던 방문 수포제를 아예 합법화 시켜버리죠. 그 바로 군적 수포제입니다. 이런 용어는 안 나와요. 알아두세요. 그냥 어떻게 되면 1년에 2표를 바꿔준 거예요. 아예 정해준 거예요. 돈 내고 오지 마라. 그냥 국가의 돈을 내라 세금으로 하고 정해준 것이죠. 1년에 2표. 그래서 보세요. 16세에서 60세의 노동력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던 것을 이제는 돈을 주고 안 가도 되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리가 얽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 이웃에게 친척에게 부과하면서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년에 2필이니까 엄청 자주 오는 거야. 매년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만들어진 법이 균형법입니다. 영조 때 만들어지는데요. 사도세자의 아빠죠. 아빠. 사도 이제 영화 개봉한다면서요, 그죠? 우리 함께 보러 갑시다. 롯데 시네마로 5,000원 주고 같이 갈라? 괜찮아. 영상 보는 친구들, 되게 별풍선 날리는 친구들 제가 언제 갈지 제가 써서 몰래 이렇게 소스를 쏘도록 하죠. 그죠? 아무튼 균형법을 제공하는 균형법의 핵심은 뭐냐? 1년에 2표 내던 걸 반으로 줄여주겠다. 1년에 3표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출제되고 하는 것이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런 비리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 균형법이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2표 내던 걸 1필로 줄였으니까 반으로 예산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결장. 결장은 뭐냐면 토지에 부과한 겁니다. 1결당 2두씩. 즉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 보시면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예전에는 이거밖에 안 냈어요. 근데 이제는 공납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여기 결장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두, 6두 정도밖에 안 냈다면 이제는 12두에다가 2두니까 14두가 세금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이 모아지는 그런 추세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선무분감포라고 해서 군대에 이제 면제받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장세, 영세, 소금, 선박세에다가도 부과를 해서 이것을 국방 예산에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1년에 2필rom 1필로 줄였던 그 반 정도의 금액을 보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에는 완벽한 제도라는 없듯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역사는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괜히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끝내려고 하는 약간의 욕심을 부리네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식하고 어디 나가서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한 저에게 박수를 보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